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어떤 블로그 게시물에서 시작된 질문이에요. 코일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한쪽 코일의 흐르는 전류를 바꾸면 다른 쪽 코일에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그 자료에서 던진 핵심 질문부터 한번 보죠. 코일 두 개를 가까이 뒀을 때 한쪽 코일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의 전압, 그러니까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이게 바로 상호 유도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뮤추얼 인덕션이라고 하죠.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두 코일을 서로 가까이 뒀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 변화가 다른 쪽 코일의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키는 현상. 네, 이게 정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호, 즉 뮤추얼이라는 단어겠죠. 말 그대로 두 코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뭐 직접 닿아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서로 영향을 준다? 그게 참 재밌네요. 뭐랄까, 옆에서 누가 크게 숨 쉬면 나도 모르게 따라 쉬는 것처럼 한쪽의 전기적인 움직임이 옆 코일에 전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군요.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닌데 신기합니다. 근데 그 영향,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얼마나 센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뭐 가까우면 세다, 이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상호작용의 세기,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자료에서도 두 코일 사이의 자기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크면 클수록 두 코일이 자기적으로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전류 변화가 있어도 상호 인덕턴스가 더 크면 유도되는 기전력, 즉 전압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두 코일이 얼마나 전적이적으로 친한지 보여주는 수치 같은 거군요. 이 값이 클수록 한쪽에서 뭔가 바뀌면 다른 쪽에서 더 크게 반응한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 값은 뭐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냥 코일만 있으면 저절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단순히 코일이 있다고 값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코일 자체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 코일을 몇 번이나 감았는지, 이걸 권선수라고 하죠. 그리고 코일의 모양이나 크기, 또 두 코일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두 코일이 서로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 이런 정렬 상태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일 사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공기일 때랑 그 사이에 철 같은 거, 그러니까 자성물질, 보통 철심이라고 부르는 걸 넣으면 자기장이 훨씬 잘 전달되거든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가 확 커집니다. 와, 그렇군요. 코일 감은 횟수, 모양, 거리, 방향, 심지어 사이에 뭘 넣느냐까지. 이걸 다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의 상호 유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섬세한 설계가 가능하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상호 유도 현상을 원하는 목적에 딱 맞게 쓰는 거죠. 뭐 코일 감은 수를 조절하거나 코일 간 거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성능 좋은 자성 재료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인덕턴스를 조절해서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참 섬세하게 조절해서 쓴다니.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이 상호 유도, 실제로 우리 주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상호 유도는 정말 현대 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예요.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자료에서도 나온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변압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변압기요? 그 전봇대 위에 커다랗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우리 쓰는 어댑터 안에도 작게 들어있는 거, 그거 맞죠? 크기는 달라도 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변압기는 정의 그대로예요. 상호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교류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장치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처음에 수십만 볼트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집이나 공장으로 보내면 너무 위험하고 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변전소 그리고 변압기를 거치면서 전압을 점점 낮춥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220V까지 안전하게 낮추는 이 모든 과정에 변압기가 꼭 필요하고 그 작동 원리의 심장부에 상호 유도가 있는 겁니다. 와,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발전소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호 유도 없이는 아예 불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전기가 사실 이 원리 덕분이었군요. 그렇죠.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철심이라는 것 주변에 코일을 2개 감아놓은 구조예요. 하나를 1차 코일, 다른 하나를 2차 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1차 코일의 교류 전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그 주변의 자기장도 계속 변하면서 만들어져요. 이 변하는 자기장이 철심을 타고 2차 코일로 전달되죠. 그럼 상호 유도 원리에 따라서 2차 코일에는 새로운 교류 전압이 유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1차 코일이랑 2차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그 비율을 조절하면 유도되는 전압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코일을 1차 코일보다 10배 적게 감으면 전압은 딱 10배로 낮아지는 식이죠. 와, 코일 감은 횟수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그걸로 전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이고 긍정한 원리네요. 변압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응용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결합 인덕터, 커플드 인덕터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호 유도를 이용하는 건 변압기랑 비슷한데 주 목적이 전압을 바꾸는 것보다는 전자회로 안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원 공급 장치, SMPS 같은 데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잡음, 노이즈를 없애는 필터 회로 같은 데 쓰입니다. 뭐랄까,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2개 인덕터를 일부러 딱 붙여놓은 그런 회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회로 설계에 쓰이죠. 아, 전자회로 속에서도 이런 정밀한 제어를 위해 쓰이는군요. 그럼 혹시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아예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도 상호 유도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특히 교류 발전기의 작동 원리도 사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아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전자기 유도라는 큰 개념 안에 상호 유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그게 바로 발전기거든요. 발전기까지요? 와,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발전기 기본 구조를 생각해보면 강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막 돌리거나 아니면 코일은 가만히 두고 주변에서 자석을 돌리는 거나 하거든요. 중요한 건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 즉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나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럼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 양끝에는 전압, 즉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훨씬 복잡해서 여러 개의 코일이나 자석 또는 전자석이 막 얽혀서 상호작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호 유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 자체가 변화하는 자기장과 유도되는 전압, 이 전자기 유도의 마법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로 전압을 바꾸고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고 야,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기술 깊숙한 곳에 이 상호 유도, 또 더 넓게는 전자기 유도 원리가 있었네요. 그냥 물리책에나 나오는 어려운 개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문명의 기반 기술이라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거죠.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이 변하는 자기장이 공간을 넘어서 다른 회로, 즉 코일에 영향을 줘서 새로운 전압을 만들어낸다는 것. 상호 유도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닿지 않아도 에너지가 전달되고 시스템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매일 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전력망까지 그 뒤에는 다 이 원리가 숨쉬고 있는 거죠. 맞다, 무선 충전. 그것도 결국 이 원리에 응용한 거겠네요.
그 충전 패드가 1차 코일이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코일이 2차 코일이 돼서 패드에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면 폰 내부 코일에 전압이 유도돼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이잖아요. 와, 진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도 상호 유도에 아주 좋은 예시죠.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 상호 유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넣은 에너지가 100% 그대로 2차 코일로 다 넘어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새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냥 생각해보면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압기도 오래 쓰면 좀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열 같은 게 에너지 손실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 변압기나 무선 충전기 같은 데서는 에너지 전달 효율이 100%가 되긴 어렵습니다. 몇 가지 주된 손실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코일 자체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는 손실. 이걸 구리 손실이라고도 해요. 둘째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면서 철심 같은 자기 코어 내부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생겨요. 철손이라고 부르는데 철심 안에서 작은 자기 구역들이 방향을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미세한 소용돌이 전류, 와전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이 전부 2차 코일로 가지 못하고 일부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도 무시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가 중간에 새거나 열로 바뀌어서 사라지는군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런 손실을 줄이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나요? 원리를 아는 거랑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런 손실들을 최대한 줄여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이려고 정말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예를 들면 코일 저항을 줄이려고 더 굵고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을 쓰고요. 철선을 줄이려고 아주 얇은 규소 강판을 여러 겹 착착 쌓아서 붙인 성층 철심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렇게 층층이 쌓으면 철심 안에 와전류가 잘 못 흘러서 손실이 줄거든요. 또 코일을 감는 방법이나 철심 모양 자체를 최적화해서 자기장이 최대한 2차 코일 쪽으로 잘 가도록, 상호 인덕턴스는 높이고 누설 자속은 줄이도록 설계하죠. 이런 노력들 덕분에 큰 전력 변압기 같은 경우는 효율이 99%가 넘기도 합니다. 99% 이상이요. 와, 정말 대단한 효율인데요. 이런 손실을 줄이려는 공학적인 고민과 기술 발전이 있었기에 상호 유도 현상이 이렇게 널리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군요. 자, 오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호 유도가 뭔지, 즉 한 코일의 전류 변화가 옆에 있는 다른 코일의 전압을 유도하는 현상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호 인덕턴스가 코일의 모양, 거리, 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술인 변압기나 발전기,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곳에 어떻게 적용돼서 전압을 바꾸고 전기를 만들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효율성 문제와 그걸 극복하려는 공학적인 노력까지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상호 유도는 전자기학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현대 기술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 유도를 변압기나 발전기처럼 유용하게 쓰는 쪽에 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아주 작은 스마트폰 내부나 복잡한 컴퓨터 회로기판처럼 수많은 부품들이 막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에서 원치 않는 상호유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회로에 불필요한 간섭, 그러니까 노이즈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옆 사람 통화 소리가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처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유용한 현상이지만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민감한 신호를 다루는 전자회로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엔지니어들은 이런 원치 않는 상호 유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자기 간섭, 줄여서 EMI,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페어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최소화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을 쓸까요? 예를 들어 회로 기판 위에서 신호선들을 서로 어떻게 배치해야 간섭을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 부품이나 회로 전체를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는 거, 차폐라고 하거든요. 이 차폐 기술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신호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면 외부 간섭에 좀 덜 민감해질지 등등. 오늘 우리가 배운 상호 유도의 원리를 거꾸로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일부러 줄이거나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용한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원치 않는 효과는 최소로 줄이고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유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네요. 확실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매력적인 전자기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상호 유도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넓은 영향력까지 실감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